지난번 포트폴리오 구축 영상에서 비중 결정 요인 중에 하나로 촉매를 언급을 드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촉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촉매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안녕하십니까, 준철스쿨의 선생님 최준철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평가를 해소하는 촉매 찾기입니다. 이 촉매라는 말은 아마 화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영어로는 캐탈리스트라고 하는데 매듭을 풀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카타리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가치 투자에선 내재 가치를 드러내서 주가 상승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촉매를 모멘텀이라는 단어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이 모멘텀과는 어떤 차이를 가지느냐, 이미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서 더 빠르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모멘텀이고요. 달리는 말에 가하는 채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촉매라고 하는 거는 저평가를 해소시키는 요인, 비유를 들자면 누워있는 주가를 깨우는 알람 시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모멘텀과 촉매의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멘텀은 있다가 없어지면은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촉매는 주로 저평가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촉매가 없으면은 뭐 주가는 못 오를지언정 뭐 더 빠지거나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밸류 트랩에 빠지는. 촉매를 분류를 해보면은 내적 촉매와 외적 촉매로 나눌 수 있겠는데, 내와 외를 분류하는 건 개별 기업이냐 아니면 개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촉매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성장과 관련된 촉매, 두 번째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촉매, 마지막으로는 분배의 변화와 관련된 촉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은 말 그대로 매출과 이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 대표적으로는 제품의 확장, 지역의 확장, 많이들 좋아하시고 실제로 주가에 상당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버핏이 좋아하시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이런 정도를 이제 성장과 관련된 촉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좀 나빴던 거, 뭐 한마디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을 뭐 없애버린다든지, 혹은 비용이 될 만한 부분을 없앤다든지, 좀 잘 못해오던 경영자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좀 더 긍정적인 요인이 강화되는 거라고 하면, 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거는 나쁜 게 없어지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를 구체화해보면요, 적자 사업을 정리하는, 뭐 예를 들면 100억 적자가 났는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촉매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그냥 자산에 잡혀있는, 보통 이제 자산주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다시 이걸 현금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좀 획책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되면은 이 유유자산 처분도 촉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 못해오던 경영진이 지분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체가 된다든지, 좀 이 회사는 좋은데 기수가 좀 별로였다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촉매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는 PQC로 표현하자면은 뭐 P가 올라가고 Q가 올라가고 그다음 C가 줄어드는, 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촉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거의 최종적인 결과물, 예를 들면 뭐 잉여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주주가 이 주식을 보는 태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주 정책의 변화가 촉매에 해당을 하고, 나눠보면은 뭐 배당을 올린다든지 혹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런 경우가 마지막 촉매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적 촉매는 이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해서, 뭐 당연히 좋은 쪽으로 변화해서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외적 촉매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그런 주식시장과 관련된 외적 촉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건 어떤 제품의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경우, 혹은 공급이 모자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경쟁을 하던 경쟁사가 갑자기 몰락을 해서 나눠 먹던 거를 나 혼자 먹게 되는 경우, 이런 변화 같은 경우가 이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뀐 외적 촉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정 시기의 주식시장에서는 좀 핫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NFT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핫한 키워드죠. 근데 이 회사는 그런 핫한 키워드와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장의 인식이 바뀌면서 이런 핫한 분야로 재분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여기에 곱해지는 뭐 PR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마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런 테마에 또 연류가 되면은 빠르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적 촉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내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주로 이것은 의사결정에서 비롯이 됩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이런 내적 촉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외적 촉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이 통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고 하면은 저는 내적 촉매가 외적 촉매보다는 조금 더 찾기가 쉽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촉매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분류되는 거 알았으면 가장 중요한 건 촉매를 찾는 법. 촉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보다 먼저 아는 것입니다. 물론 촉매라고 하는 게 이미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의기가 소침해 줄 수 있겠는데요. 다행인 것은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촉매 요인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주가로 반영되기 전까지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걸 발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시점에서 찾는 것만으로도 촉매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적 촉매를 찾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계속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방향을 계속 탐색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감이 딱 와서 그 몇 가지 잠재적인 촉매를 투자 아이디어에 반영하는, 뭐 대표적으로 뭐 80년대 그 버핏의 코카콜라 같은 사례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코카콜라 생각하면 그렇죠. 뭔가 이미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있고 그냥 크게 성장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이런 회사로 생각했지만, 버핏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압도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존에 있는 코카콜라 음료와 관련이 없는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격을 인상하면서 해외로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이렇게 벌어준 돈을 뭐 자사주 매입이라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전에 그것들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외적 촉매는 당연히 기업 안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기업 바깥에 있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A라는 회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경쟁사인 B와 C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재무 상태인지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게 경쟁사 몰락에 해당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도 특히 뭐 시클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산업에서 뭔가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 혹은 수요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속한 이 기업이 이런 외적 촉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결론에 도달하려면 기업을 둘러싼 환경, 즉 산업에 대한 압도적인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다시 버핏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 2000년대 들어와서 버핏이 주력했던 게 뭐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페트로차이나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해자가 있다고 보기 좀 힘든 이런 시클컬 종목들을 사서 상당히 이제 재미를 좀 보셨는데요. 그거는 포스코를 둘러싼 환경, 즉 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강자가 누구냐? 포스코와 페트로차이나구나. 이런 식의 접근을 했었고, 당시에 포스코와 페트로차이나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에 있으면서 환경 요인에 대한 외적 촉매가 보이니까
보통 해외 투자는 잘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런 종목들을 사셨던 거죠. 그거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기 때문이지 회사만 봐서 결정한 그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총매에 대한 종류들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총매는 사전에 알기보다는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총매가 드러난 다음에 대응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잘은 몰랐지만 경쟁사가 갑자기 사업을 접었다. 그러면은 주가 반응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주가에 완전히 반영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1, 2년에 국한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펀더멘털 상승 요인이다 라는 판단을 추가로 해서 이 총매를 가지고 뭐 더 살 건지 그리고 포지션을 유지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뭐 정치 테마주에 걸렸다 이 회사가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뭐 이상한 걸 만들어내서 테마주에 얽히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구조적인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죠.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냥 파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총매 발현 후에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총매라고 하는 거는 그 총매 자체가 완전히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떤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거나 뉴스를 타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숫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총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펀더멘탈과 연관 지어서 뭔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상승에 앞서서 숫자로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다시 이 요인이 뭐지 해서 거꾸로 들어가서 총매가 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좋은 숫자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숫자를 통해서 또 뭐 그게 직접적인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볼 수 있지만 숨어있던 총매를 드러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주가가 이 총매에 반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유유자산 처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회사가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반응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산주 투자를 하다가 좌절을 겪는 경우가 내가 총매라고 주목했는데 실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이 없어서 그런 좌절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총매가 주가에 발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결국 확률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작은 총매도 막 발견해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총매가 나와도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계속 탓할 수만은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이면은 총매를 많이 찾고 그리고 그 총매가 적용될 만한 회사의 저평가 정도가 심한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총매의 종류는 종목 발굴에 있어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마치 저희가 낚시를 하는데 낚싯줄 하나에 미끼를 많이 달아놔야 물고기가 걸려들 확률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내가 계산한 총매가 2개고 어떤 거는 4개다라고 하면은 4개를 고르는 게 아니면 비중을 4개인 걸 더 많이 올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리고 저평가와 연관지어서 비유를 드리자면 뭐 낚시터에 저 혼자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고기가 발견됐다. 여기가 뭔가 입질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신호가 많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듣고 이 낚시터로 오겠죠. 좀 더 나가면 그거 뭐 자리를 나한테 좀 달라.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총매가 발현됐을 때 외부에서 새로운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결과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총매를 활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매를 찾아가지고 이 총매가 발현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면은 굉장히 짜릿합니다. 이게 과해지게 되면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내재 가치가 아니라 자꾸 총매만 찾게 되는 이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가치 투자자로 시작했다가 총매를 가미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테마주 투자자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비극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다가 이렇게 그 병뚜껑을 열었을 때 퐁 소리가 나는 건 겉에서 보면은 병뚜껑을 따는 행위 혹은 그 오프너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탄산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따더라도 퐁 하면서 나오기가 힘들겠죠. 병뚜껑을 따는 행위, 누군가가 따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이다병 안에 탄산이 있느냐가 저는 훨씬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의 정도가 있어야 촉매가 반응이 되는 거지, 비싼 주식에 있어서 촉매는 요즘 흔히들 하는 얘기로 뭐 선반영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이 안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처럼 오히려 그 촉매가 뉴스로 나왔는데 주가가 반대로 빠져버리는, 저는 그것은 저평가의 정도와 관련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가 가진 보유 종목의 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촉매 요인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그것의 강도가 어떨지, 뭐 발생할 확률은 어떨지, 그리고 실제로 저평가와 맞물려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는 것도 지금 같은 좀 답답한 시기에 유익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